세상 사물의 진상은 뭘까요? 공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상이 공성과 텅 비었다. 이 공이죠. 그러니까 공한 그런 성질. 그다음에 연기. 연기는 아마 처음 들어본 분 많을 겁니다. 연기가 의존성이에요. 그러니까 비교 통해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긴 것은 짧은 것과 비교해서 길어지죠. 이게 연기입니다. 연기. 의존해서 발생한다. 이게 연기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중간화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실제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해가지고 실제하는지 점검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증발시킵니다. 또 나중에는 이제 끝까지 가면은 삶도 죽음도 실제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얘기도 오늘 이 시간에 좀 있으면은 제가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동국대학 경주 캠퍼스 불교학부 근무하는 김성선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중간학 오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목이 긴 것은 긴가, 진짜 긴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아가지고 긴 것 짧은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 이제 긴 것은 짧은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무엇이 길어지고 또 짧아지는 것은 긴 것을 염두에 두면 짧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큰 방 작은 방 실체가 없고요. 또 아름답다 추하다 이것도 실체가 없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그게 다 비교를 통해서 의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 비교를 통해서 의미가 발생한다는 점을 우리 사회에 적용할 경우에 이제 우리 사회가 힘든 이유는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비교를 통해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런 심리적인 어떤 힘듦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서 핸들 잡고서 이제 운전하듯이 그렇게 삶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 삶이 되고 누구나 편안한 이제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사회의 삶의 방식에 적용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은 제목을 비가 내리는가, 꽃이 피는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마 도발적인 제목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그 제목도 긴 것은 긴가, 진짜 긴가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이것도 역시 너무나 비가 내리고 꽃이 피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품어봅니다. 근데 이제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것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비가 내린다, 꽃이 핀다, 바람이 분다, 꿈을 꾼다, 얼음이 온다 이런 말을 흔히 쓰는데 그게 다 엉터리 말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생각 전체를 놓고서 이제 이 강의 내용을 대비시키면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생각 중에서 이제 개념, 그러니까 생각의 가장 작은 요소가 개념입니다. 개념들이 모여가지고서 판단이 되고 판단. 이제 산, 돌, 나무, 비, 내림 이런 게 이제 합해져 갖고 비가 내린다 이런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단이 모여서 추리가 된다는 얘기를 첫 시간에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지난 시간 제2강 때에는 이제 그 개념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긴 것, 짧은 것, 김, 짧음, 큼, 작음, 아름다움, 추함 같은 것들이죠. 또 심지어 삶, 죽음조차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설명드렸고요. 물론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생각 중에서 한 단계 더 이제 높여가지고 판단,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꽃이 핀다. 이건 판단입니다.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는 이제 비라는 개념하고 내림이라는 개념 두 개가 합해지면 비가 내린다 판단이 됩니다. 꽃이 핀다는 꽃이라는 개념하고 핌이라는 개념이 합해지면 꽃이 핀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세상 일을 그대로 묘사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다 중원학적 방식으로 검토하고 제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먼저 얘기 드렸던 이제 용수 스님의 그러니까 중론, 그러니까 나가르주나 스님의 중론에 근거한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특성은 이제 한마디로 그러니까 분별 혹은 이분법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은 구분한다, 자른다 이런 뜻이고요. 이분법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자르는 게 우리의 생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보더라도 항상 잘라서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흑백 논리 얘기를 드렸는데 흑과 백으로 자르는 거 이것도 역시 분별, 이분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의 속성이 이렇게 이제 분별, 그러니까 이분법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판단이 만들어집니다. 판단이. 그래서 한번 예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가 내리는가라고 한번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틀림없이 이 밤에, 그죠? 아마 가로등 옆에
이제 어떤 사람이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는 그런 그림 사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는 말을 갖다 흔히 쓰는데 비 하면 어떤 비입니까?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게 비죠. 근데 비가 내린다 할 때는 내리고 있는 비인데 그게 또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꼴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비 하면은 정지한 게 아니고 내리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근데 비가 내리는 비예요. 내린다 하면은 내리는 게 두 번 있게 됩니다. 내리는 비인데 또 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는 얼핏 보면은 맞는 말 같지만은 따져 보니까는 비인데 내린다? 이상하구나. 의미가 중복됐구나. 내리는 비인데 또 내린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강우 현상, 이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근데 생각의 분별, 이제 이분법적인 그런 그 속성이 잘라가지고서 가위처럼 잘라가지고 비가 내린다 이렇게 둘의 이제 개념을 사용을 해서 말을 만듭니다. 판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어나는 그 강우 현상과 비 내리는 현상과 우리가 비가 내린다 하고 말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볼 겁니다. 어릴 때부터 비가 내린다 아니면 바람이 분다 이런 말을 하고 살았는데 꽃이 핀다. 근데 이제 그 오류를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할 때 말이 안 돼요. 내리는 비가 이제 벌써 비기 때문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린다 할 경우에는 의미가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리는 비, 이 비 말고 이건 틀림없이 내리고 있죠. 화면에서 보듯이 저 하늘 꼭대기에 내리지 않는 비가 어디가 있어가지고 그놈이 내려온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아마 한번 이제 이 헬리콥터 타고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리지 않는 비가 어디 모여 있는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늘 위입니다. 제가 이제 찾은 사진인데 그런데 이제 보세요. 비구름이 있는데 비구름은 비예요, 아니에요? 비구름 비가 아니에요. 떠 있기 때문에. 그럼 비는 뭘까요? 비구름의 수증기가 응결해 가지고서 떨어지면 그게 비입니다. 떨어지는 게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내리지 않는 비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구름은 있지만은 이제 그게 응결해서 떨어지면 비기 때문에 하늘 꼭대기에도 내리는 비만 있지 내리지 않는 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 내리고 있는 비가 내린다 이거 틀려요. 그렇죠? 그럼 내리지 않는 비가 있어 내리는구나 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말을 붙이는데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라고 말을 붙이는데 그 의미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리는 비가 내린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내리지 않는 비가 내린다 할 수도 없습니다. 뭘까요? 내리는 비가 내린다가 흑이고 흑백 논리 할 때 내림을 갖지 않는 비가 내린다가 대개예요. 흑백 논리가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이 바로 중도적 현상이에요. 중도. 뭘까요? 흑백 논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가 내린다 말을 흔히 하고 살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쉽게 비가 내린다 예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전공이 중간학인데 전공하면서 이 논리를 처음 봤을 때 처음에 말만 이해했다가 이제 완전히 체득하는데 한 3개월 걸렸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진짜 그렇네 하고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만 일단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자꾸 따져보십시오. 비가 내리는지. 그랬다가 비가 내린다. 그게 말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바람이 부는가. 그렇죠? 이제 그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꽃이 피는가. 자, 바람이 붑니다. 이제 바람이 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옥새가 이렇게 휘날립니다. 근데 바람할 때 이 바람은 부는 게 바람일까요? 불지 않는 게 바람일까요? 바람 떠올려 보세요. 부는 게 바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바람인데 그게 분다 하면서 말을 또 붙입니다. 부는 바람인데 왜 그게 또 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의미가 중복되는구나 라고 합니다. 바람이 분다 하면은요, 바람 속에 벌써 분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분다라는 수어를 말함으로써 의미가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똑같이 그럼 지금 이거 말고 이건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부는 바람이 분다는 말이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 바람이 저쪽 오른쪽에서 불었기 때문에 바람 부는 방향을 쫓아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럼 거기에 산 너머에 불지 않는 바람이 쫙 있어가지고서 그놈이 분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마치 아까 내리지 않는 비가 하늘에 있어갖고 내리지 않는가라고 의미를 품었듯이 네가 없었죠. 그러니까 바람 같은 경우에도 불지 않는 바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바람 부는 방향으로 막 쫓아가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불지 않는 바람이 있다가 확 불어요. 이거는 그림 만화에만 있죠.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바람님께서 확 불어갖고 뭐 바람이 불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 속에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토끼뿔 거북이 털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지 않는 바람이 어딘가 있어서 그놈이 분다. 이제 그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바람이 불 때 부는 바람인데 그게 분다, 바람이 분다 이 말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람이 불 때 혹은 비가 내릴 때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냥 비 하면 될까요? 비 하면 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간학에서 비판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비 하면 되지 않냐 할 때 비라는 말하고 실제 비하고 똑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비라는 말하고 저 실제 비하고 다른 거죠? 다른가요? 다르죠. 다른 거라면은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할 때 우리가 금방 쳐다보죠. 창문 열고서 비 하면은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돌멩이 할 경우에도 비가 온 줄 알아야지 돼요. 돌멩이하고 실제 내리는 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자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돌멩이나 비라는 말이나. 만약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적할 수 있다면은 그럼 돌멩이에도 비가 오는 줄 알아야지 되고 그다음에 뭐 사과해도 비가 오는 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라는 말하고 실제 내리는 비하고 다르다라는 말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같은 건가요? 실제 비라는 말하고 실제 내리는 비하고 만약에 같은 거라면 비할 때 입이 축축해져야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용수 스님의 대답입니다. 이게 같기 때문에 그다음에 항아리 하면 입이 불룩해져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하면 입을 대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와 이 대상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불일, 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일, 아니 불자, 같을 일자, 한 일자. 불이, 아니 불자, 다를 이자.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지난 시간부터 자꾸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분법적인 생각 비판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분다 할 때 부는 바람이 불 수도 없고 불지 않는 바람이 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는 바람을 가지면서 불 수도 없고, 그렇죠? 불지 않는 바람이 또 불 수도 없고, 이건 유무예요. 유무. 있으면서 작용할 수도 없고 없으면서 작용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돼요? 비유비무입니다. 비유비무. 그러니까 비유비무 벌써 이제 보세요. 불일불이 지난 시간에 이제 보면은 비장비단, 그러니까 비대비소 이런 말 많이 배웠죠. 근데 그게 실제 모든 사물의 진상이라는 뜻입니다. 진상. 참모습은 말이 달라붙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이요. 다시 말해 생각이 붙지는 못합니다. 실제 세계에는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게 다 중도적 현상이에요. 중도적 현상.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세상 만사가 설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법. 무슨 설법을? 중도의 설법을 하고 계시다. 세상 만사가 부처님 설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설법을? 중도의 설법을. 중도가 뭘까요? 네 생각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중도입니다. 네 말 붙이지 못한다. 이게 중도입니다. 그런 설법을 비가 내려도 중도의 설법이고 바람이 불어도 중도의 설법이고 그다음에 비할 때 말을 붙여도 중도의 설법이고 그다음에 바람하고 해도 중도의 설법입니다. 그다음에 자,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속성이 분별 혹은 이분법. 오늘 강의 초반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르는 겁니다.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우리의 생각은 가위와 같다. 가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상은 잘라지지가 않아요. 비가 내릴 때 그냥 하나의 사건이에요. 근데 생각의 가위가 잘라버려요. 쩍쩍쩍 자릅니다. 뭘 자를까요? 비하고 내림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개념으로 잘라요. 개념 판단 추리가 있었죠. 논리에서. 그 3단계에 의해서 우리 사고가 작동합니다. 근데 비가 내릴 때 이 개념의 세계에서 원래는 하나의 사건인데 두 개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비 내린다.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이게 이제 생각의 가해질입니다. 가해질. 그래서 판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한다면은 생각의 가해질. 하나의 사건을 두 개의 개념으로 분할을 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게 원래는 동그라미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 이제 강우현상 해도 돼요. 강우현상. 그런데 말로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쫙 잘라갖고 싹둑 우리의 뇌가 잘라가지고서 비 내림을 자릅니다. 두 개의 개념으로 만들어요. 근데 바깥 세계에 내림이 없는 비가 따로 있고 또 비 없는 내림만 있는 게 따로 있고 이걸 찾아보세요. 한번 바깥 세계 실제 세계에서 내림만 찾아보세요. 없죠. 비만 찾아보세요. 내림이 없는 것 없죠. 그 실제 세계에는 있지도 않은 개념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가 내린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오를 갖다 얘기한다면은 비가 내린다 할 때 이 비는 벌써 내리는 비입니다.
근데 그게 또 내린다는 말 쓰니까 내린다는 말이 두 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것을 의미 중복의 오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가 중복되죠. 그렇죠? 반대로 이제 하늘 꼭대기에 내리지 않는 비가 어딘가 있어가지고서 내릴 것이다 라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리지 않는 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내리지 않는 비가 있어가지고서 내린다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위배의 오류 이렇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내리는 비가 내릴 수도 없고 내리지 않는 비가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이론을 갖다 붙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론, 띠어리를 갖다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긴 거 짧은 거, 큰 방 작은 방, 삶 죽음도 다 엉터리지만은 그런 개념 하나하나도 엉터리지만은 그렇게 발생했지만은 이제 좀 복잡하게 말을 늘여가지고서 판단을 만들어도 다 엉터리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이.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물어볼게요. 비해도 안 되고 비가 내릴 때 비해도 안 됩니다. 바람이 불다 할 때 바람해도 마찬가지죠. 바람 할 경우에 만약에 바람과 이 말이 바람이 같은 거라면은 그러면 바람이 불 때 여기도 시원해야지 돼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거라면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바람할 때 부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컵해도 바람 부는 줄 알아야지 되고 당나귀 해도 바람 부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른 거다라는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란 말과 이 실제 바람과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비라는 말과 실제 비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대체? 침묵, 입 다물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있는 그대로 살려면은. 한번 어떻게, 비가 올 때 어떻게 될까요? 답은 뭐냐 하면은 비가 내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다 알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은 도구다, 도구. 말이 세상을 묘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쓰이는 도구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게 말의 세계하고 세상 세계가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용할 때 쓰기 위한 도구, 망치, 벤치 같은 거 이게 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구로서 말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걸 불교 전문 용어로 방편 그렇게 얘기하는 방편. 그래서 그런 도구로서 말을 이용을 해서 비가 오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 바람 부는 걸 알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 생각이 이분법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도구인 걸 망각하고서 실제 그게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바람이 있어서 부는 줄 알고 비가 있어 내리는 줄 압니다. 그 생각을 나한테 적용시켜갖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의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일들을 가지고서 생각의 한계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뭐 실존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던져진 존재,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세상에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릇 속에 과일을 던질 수 있어요. 집어넣으면 들어갑니다. 그릇 속에 꼬리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던져진 기억나요? 안 나죠? 근데 마치 세상 따로 있고 내가 속에 들어가 있듯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라버립니다. 그렇죠? 마치 부음이 따로 있고 바람이 있어갖고 불은 작용하듯이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보세요. 세상과 내가 구분돼요? 내 뱃속은 세상 아니에요? 내 머릿속 세상 아니에요? 내 입속 세상 아니에요? 다 세상이죠. 여기도 세상 저기도 세상이에요. 근데 임의로 잘라가지고 여기 어디가 나가 있으려니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내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 살아간다고 할 때 내가 어디까지가 나예요? 내 몸의 윤곽선까지 날까요? 그럼 내 팔 하나 잘라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내가 줄어든 거예요? 심장 남의 거 갈아 낄 수 있어요. 심장 이식합니다. 다. 눈도 이식할 수도 있고. 그럼 어느 게 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의 피부까지가 나다 이것도 하나의 가정이에요. 어디까지가 나지 모릅니다. 실제 끝까지 가면은요, 그냥 한 점입니다. 제가 이제 전전 시간인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본질은 점이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뇌 속에서 떠도는 하나의 점입니다. 뇌 속에서. 그러니까 뇌에서. 그게 마음의 본질이고 사는 세상의 크기도 한 점입니다. 근데 멋대로 잘라가지고서 요게 나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착각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런 종교적 의문들, 그런 의문이 들 때는 참 아주 묘합니다. 사고 참 신비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마치 내가 언제가 들어왔듯이 세상에서 나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숙생이라는 유행가가 있죠. 옛날 최희준 씨 부른.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의문을 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 들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답이 뭘까요? 불래 불거 오는 것도 고는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언제 왔어요? 온 적 없어요. 언제 가요? 간 적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콸콸 흘러가는 점의 흐름일 뿐이에요. 모자이크 입체 세상이. 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멋대로 잘라가지고서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는 지금 이 벽이 있기 때문에 벽이 있는 공간은 문이 뚫려 있습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땐 문을 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혹은 방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들어왔다, 나갔다, 왔다, 갔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 이제 이렇게 테두리가 있을 경우에 벽이 있는 것일 경우에는 이제 들락날락할 수가 있는데 인생에 테두리가 있어요.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날 때 벽으로 들어왔어요. 어디 문 열고 들어왔어요? 없죠. 그런데 이렇게 이 밥 먹고 사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말을 갖고서 인생까지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그쵸? 오바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과대 적용을 해가지고 인생에 들어왔구나. 떠나갈 것이다. 인생에 문이 있어요? 출구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짜 의문을 품어가지고서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이게 철학적 고민입니다. 종교적 고민이고. 그런 고민이 들 때는 밥도 안 먹힙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에 답을 내려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할 때 뭐 천국 가는데 어디 가는데 지옥 가는데 얘기도 하지만은 다 호구입니다. 뭘까요? 오고 가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렇죠? 그게 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이 가짜였구나 하는 걸 파악을 할 때 그때 의문이 해소가 됩니다. 이게 중관학적 방식입니다. 중관학적인. 그래서 이제 의문을 해결해서 답을 내갖고 어떤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갖고 어디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의문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세상을 갖다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마치 세상이 이 방처럼 테두리 있는 그런 곳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문이 뚫려 있는 것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짜 의문이 들었구나 하고 내가 자각을 할 때 의문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바람이 분다, 비가 내린다, 뭐 꽃이 핀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런 가장 단순한 판단을 통해 갖고 판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런 판단들에 내재하는 모순을 파악함으로써 그런 판단을 만든 사고방식이 만드는 종교적 철학적 의문들의 허구성을 내가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목표까지 도달하려면은 이런 사소한 판단들에 대한 훈련을, 이제 분석하는 훈련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바람이 분다 해서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바람 불 경우에 부는 바람인데 벌써 바람 한번 불고 있어요. 근데 또 분다 이런 말을 붙이니까 의미 중복의 오류에 빠집니다. 또 반대로 불지 않는 바람이 저쪽 어딘가 있어가지고서 거기 모여 있어요. 바람들이. 그것이 분다 할 경우에는 쫓아가 보니까 아무리 가봐도 불지 않는 바람이 모여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위배의 오류에 빠집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오류가 이 두 가지예요. 의미 중복과 사실 오류입니다. 모든 오류가. 그러니까 판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류는 의미 중복과 사실 위배다. 이것도 이제 하나 우리가 알아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중간학적 방식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드는 사소한 판단도 이제 모순이 내재한다. 판단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쭉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역설과 일치합니다. 역설. 자, 보세요. 역설. 이 역설은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가 서양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수학에 대해서. 여러분 뭐 수학이지만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패러독스가 역설인데 이런 것들입니다. 이 벽에다가 이제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한 다음에 낙서 금지라고 크게 써요. 그럼 웃겠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낙서했기 때문에. 낙서 금지라는 낙서를 했잖아요. 낙서 금지. 그렇죠? 이게 역설이에요. 패러독스 빠진 겁니다. 또 다른 뭐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뭐 대전도 요새는 많이 붐비죠. 그 주말이 되면은 근교 야외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 차가 밀립니다. 아주 짜증납니다. 길에 서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오징어 장사, 뭐 강냉이 장사 나타나면 공포감에 이제 잡힙니다. 아, 길 막히는구나.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짜증나죠. 차 좀 그만 좀 갖고 나오지. 다들 차 몰고 나와갖고 길 막히게 만드네 했는데 보니까 자기도 차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자가당착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든다면은 백화점에서 세일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세일 이제 한다니까 막 몰려갔는데 보니까는 뭐 어깨가 부딪히고 너무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짜증납니다. 그때 사람 참 인구가 너무 많다. 이제 이렇게 짜증냅니다. 저 집에 있지 다들 나와갖고 좀 싼 맛에 뭘 살라고 이렇게 나오나 하고 투덜댑니다. 근데 보니까 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게 역설입니다. 또 하나 애들이 막 떠드니까 누가 일어나서 떠들지 마 했더니 보니까 자기 소리가 더 커요.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역설인데 이 역설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나중에 서양 수학사에서 수학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까지 들어갑니다. 수학의 한계.
그건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역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세요. 낙서금지가 역설이에요. 왜 역설이냐 하면은 낙서금지라고 딱 썼는데 보니까 그것도 낙서예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졌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속된 말로 사돈난말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돈난말하네 역설입니다. 그랬더니 낙서금지 쓴 사람이 이건 낙서 아니야 이렇게 잡아댑니다. 이렇게 그걸 누가 믿어요? 이건 낙서 아니야 할 경우에는 먼 데서 누가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저 벽에 뭐가 써 있어요. 아 낙서 누가 썼네 해서 가만히 가보니까는 낙서금지라고 써 있어. 아 이건 낙서 아니구나 이러겠어요? 아니죠. 어쨌든 낙서금지도 낙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낙서이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져요. 이 말이 낙서가 아니라면은 사실 유효가 돼요. 뭐 비슷하죠. 낙서금지 써놓고서 낙서 아니다 하면 누가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낙서금지가 그 역설에 빠져 있는데 역설의 구조가 비가 내린다는 말이 빠지는 그런 논리적 모순과 똑같구나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가 내리는 거, 겉보기에는 꽃이 피는 거, 겉보기에는 바람이 부는 거, 겉보기에는 낙서금지 다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람이요. 그렇죠? 머리 굴리는 거는 그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리 굴리는 방식 두 가지만 우리가 파악하면 돼요. 그게 중고등학 공부의 요점입니다. 머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파악하면은 온갖 것에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용을. 그 다음에 떠들지 마 할 경우에도 떠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도 떠든 것이기에 자가당착이죠. 그렇죠? 더 소리가 큽니다. 뭐 소리 내지 마 하면 지가 소리 냈네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이 떠든 것이 아니라면 사실 유예됩니다. 그렇죠? 소리가 큰데 외국 사람이 앉아 있는데 우리말로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떠든데 했더니 내가 한 거 통역을 해주는데 이거는 떠들지 말란 말이야 했을 때 그건 안 떠든 거구나 이러겠어요? 아니죠. 외국 사람은 우리말 이해하지 못하니까 애들이 떠든 거나 누가 일어나서 떠들지 마 한 거나 다 떠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사실의 세계에서는 떠들지 마도 역시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떠들지 마가 떠든 것이 아니라면 사실에 유죄가 됩니다. 근데 이 구조가 약간 바람이 분다, 비가 내린다, 꽃이 핀다라는 말들이 빠지는 그런 이제 그 딜레마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역설에 근거해가지고 러셀이라는 이제 영국의 수학자, 철학자가 그 집합론, 수학의 집합론 들어보셨어요? 집합의 세계. 여기에서 역설을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고안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의 한계를 지적을 합니다. 한계를 갖다가. 그러면 서양 수학사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 하면은 수학은 엄밀한 진리 학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러셀 이 사건 이후에 수학도 그냥 약속 체계일 뿐이구나. 약속, 장기판처럼. 장기 둘 때 장기말 약속 체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왕은 곧 테두리 안에서만 진행을 하고 병은 하나씩만 가고 병졸은 그다음 차는 곧장 가고 포는 뛰어넘고 약속이 있죠. 근데 이제 실제 싸움의 세계에서는 그거 누가 지켜요? 장기하다가 싸움 나오는 뒤집어 엎어버리고 주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는 장기말 규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학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수학의 약속 체계 안에서는 적용이 돼요. 근데 실제 세계는 무관하구나 하는 자각이 바로 러셀이 이제 처음에 그것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역설을 집합론에 적용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의하면서 좀 이번엔 쉽게 개발을 해봤습니다. 집합론의 역설을. 자, 이제 이 있는 그대로 러셀이 고안한 버트란트 러셀 아시죠? 이제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했던 분인데 문학상도 받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집합을 둘로 나눠요. 이제 이 버트란트 러셀의 고안입니다. 고안. 집합을 둘로 나누는데 보통 집합과 특수 집합을 나눕니다. 보통 집합. 보통 집합은 자기 자신은 원소가 아닌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보통 집합이 있어요. 도시. 그러니까 시티. 서울도 도시고 도쿄도 도시고 뉴욕, 파리, 홍콩, 베이징 다 도시죠. 근데 도시는 도시예요? 아니죠. 도시는 걸 묶어놓은 게 도시지 도시 자체가 도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는 이제 도시 자체가 원소가 뭐죠? 이 괄호 속에 들어간 게 원소입니다. 베이징, 도쿄, 뉴욕 속에 뭐 뉴욕 다음에 도시 파리 이렇게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소가 아니에요. 이런 집합을 보통 집합 이렇게 부릅니다. 러셀이 일단 설정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갖다가. 그 다음에 특수 집합은 자기 자신도 그 집합의 원소인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인 집합.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 상생방송 도서관이 있어요. 상생방송 도서관에 책이 한 3만 권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책이 있냐 하면은 3만 권 책의 이름을 목록을 쭉 적은 책이 하나가 있어요. 상생방송 도서관 장서 목록이에요.
그 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꽂아놓습니다. 근데 물론 그 책 속에는 펼쳐보면은 상생관 도서관 장서 목록 이게 또 써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도서관의 장서 목록 속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서관의 책의 제목이 뭐 도스토옙스키의 쥐와벌도 있고, 그 다음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장서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책 하나 뽑아보니까는 도서관의 장서 목록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자기 자신이 원소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의 장서 목록을 펼쳐보면 뭐가 써 있을까요? 쥐와벌, 데미안, 금강경, 도서관의 장서 목록 이게 다 써 있겠죠. 이건 자기가 원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집합을 특수한 집합이라고 불렀습니다. 특수한 집합. 버트란트 러셀이 고안인데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러셀이 이제 문제를 냅니다. 문제를. 보통 집합 전체의 집합은 이제 보통 집합들을 갖다 다 모아요. 보통 집합들을 갖다가 보통 집합일까 특수 집합일까라고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집합 전체를 모아봤어요. 아까 도시들이 있었죠. 도시. 그러니까 뉴욕, 파리 뭐 한 것들. 그러니까 도시 전체 집합. 자동차 전체가 있죠. 벤츠, 소나타 뭐 해서 그다음에 학생 전체가 있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죠. 종교인 전체가 있죠. 기독교인, 뭐 불교인, 뭐 이제 아니면 증산도인 해서 이제 종교인 전체가 있습니다. 이 보통 집합인데 그 안에 보통 집합이 포함됐어요. 그럼 보통 집합은 보통 집합이라는 얘기죠. 근데 보세요. 보통 집합 속에 이퀄하고서 가로 속에 보통 집합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원소인 것은 뭐라고 아까 규정을 했었죠? 특수 집합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퀄에서 보통 집합에 들어갔더니 특수 집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한다면은 보통 집합들 전체의 집합이 보통 집합이라면은 그것은 특수 집합이 돼야지 돼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렇게 빠져나오죠. 거꾸로 보통 집합 전체의 집합이 특수 집합이에요. 다시 말해 괄호 속에 그 안에 보통 집합이 안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도시, 자동차, 학생, 종교인이 있고 보통 집합을 안 써 있겠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안 써 있는 집합은 뭐라고 불러요? 그럼 보통 집합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집합 전체의 집합이 특수 집합이라면은 보통 집합이 돼야지 돼요. 뭐예요? 논의가 안착하지 않습니다. 결정할 수가 없어요. 결정 불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학의 한계가 있구나. 집합론이 항상 엄정한 학문이 아니고 이런 허점이 있구나 하는 걸 자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근거해서 나중에 괴델이라는 수학자가 나옵니다. 괴델. 그래서 1930년대에 이제 이 러셀의 이런 식의 방식을 이제 자연수가 1, 2, 3, 4, 5, 6, 7이 자연수입니다. 여기에 이 체계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 사이에 이제 문제가 있다, 모순이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수학사에서 대사건이에요. 그게 1930년대에 처음 이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서양에서 수학은 진리의 학문인 줄 알았습니다. 진리의 학문. 엄정한 학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수학이 단지 약속 체계일 뿐이구나 하는 사실을 점점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학의 한계, 수학이 뭐예요? 사람의 따지는 그런 사고방식, 이성을 따지는 힘을 이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즌의 근거를 밝히는 거죠. 근거, 리즌, 이유. 이제 그 따지는 그런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학문이 수학인데 그 따지는 힘 자체가 문제가 있구나, 허점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신뢰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요.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식의 문화 사조가 생깁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런 판단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갖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모든 판단들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을 할 때 갖가지 판단을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이 말도 문제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는 마치 제 말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신용을 하고서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는 엄밀히 따져본다면 이것도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다 판단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다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다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도 말에 속하죠. 그 말도 모순에 빠져 있어야지 돼요, 사실은요. 근데 마치 이 말은 모순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말은 모순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라는 말은 또 진리인 것처럼 또 신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언어의 한계, 사유의 한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납니다 하면서 또 끝을 내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짐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유의 한계가 있다, 뭐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 한계를 자각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중간학을 익힐 경우에 모든 말이 모순에 빠져요. 그렇게 침묵해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웅변을 해야지 되고 자꾸 사유해야지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뭐예요? 조작된 거구나 하는 자각하에 자란 얘기입니다. 다 도구일 뿐이구나, 방편이구나 하는 자각하에서 그렇게 웅변을 하고 말을 사용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관학 강의할 경우에 자칫하면은 한 극단에 빠져가지고 말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삶이 최고의 어떤 삶인 거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중관학적인 통찰을 끝까지 가신 분인데 평생 35세에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80세까지 45년간 8만 4천 법문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 도구로서 방편으로서 상대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말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항상 도구마적인 말을 한 게 아니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상대방이 달라지면은 또 반대로 얘기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45년간 횡설수설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횡으로 얘기했다가 어떨 땐 수직으로 얘기했다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불교 교리 중에서 핵심되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연기설이 핵심된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기 모든 게 의존적으로 발생한다. 의존적.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게 아니고 다 비교를 통해서 의미가 발생한다. 이게 핵심이다 말을 했었는데 또 불교 핵심 중에 하나가 무아설이에요. 무아설. 무는 없을 무자 아는 자아입니다. 자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아가. 내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 자신이. 뇌에도 없습니다. 보니까 증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는 부처님께 무아입니까? 하고 여쭈니까 답을 또 안 하십니다. 그때는요. 그 다음에 그럼 자아가 있습니까? 하니까 또 답을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왜 무아라고 하셨냐 하면은 자아가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사는 종교인이 많을 경우에 이때는 그런 건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무아란 말이 무아라는 가르침이 많이 퍼지니까 그게 고정관념이 돼가지고서 아 무아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때는 또 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교화 방식을 대기설법 혹은 응병여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기설법, 기는 근기인데 상대방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수준, 이걸 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준. 대는 상대해서 수준에 상대해서 설법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는데 너무나 집착해 있어요. 그럼 무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거꾸로 무아를 많이 들었어요. 아 나는 없구나 하고 살아요. 허무주의로. 이럴 경우에 자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아가 있나 없나 애매합니다. 그때는 또 침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에 따라서 어디에 맺혀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서 설법을 달리하신 분이 이제 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관학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요점은 그러니까 모든 말은 이제 그 말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1대1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실체가 없다. 다 방편이다. 도구다. 이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르침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는 이제 상대방 아니면 다른 생명체를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어떤 말도 쓸 수 있습니다.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자, 약간 중간학 공부할 때 논리적으로 파악하다 보면은 끝까지 가면은 다 해체가 돼서 다 없어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증발하고 시간이 증발하고 그 다음에 큰방 작은 방이 증발하고 못생김 잘생김 증발하고 잘난 못남 다 증발합니다. 없어집니다. 그럼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절대 중관학의 취지가 아닙니다. 생각을 세척한 다음에 거꾸로 가장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관학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중관학을 배우기 전까지는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의 경우에도 구심점이 자기한테 있었어요. 이 속에 내가 있는 줄 알고서.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중관학을 배운 다음부터는 모든 게 해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게 해소가 돼요. 그래서 감성 정화가 되고 지성 정화가 되고 이제 나한테 맺힌 게 없습니다. 한 맺힌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뭐가 눈에 띕니까? 나한테 맺힌 게 없는데 다른 생명체 중에서 맺힌 게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생명이 보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짐승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삶의 구심점이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이제 이 발견도 제가 세계 최초로 한 겁니다. 어디 이제 뭐 배워서 강의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제가 혼자 연구해서 이제 발견한 건데 이 공통점 발견하는데 한 3일 걸렸습니다. 3일간. 뭔가가 비슷해요. 한 3일간 계속 은산철벽 같이 두고서 의문을 품다가 그 다음에 드디어 발견해갖고 유레카라고 이제 그 아르키메데스처럼 생각한 다음에 이 논문을 썼습니다. 제목이 역설과 중관 논리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제 쓴 논문이 있는데 이제 보세요. 공통점.
낙서 금지도 낙서이기에 자가당식이 발생한다. 낙서에 내포가 되어 있죠.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포함. 낙서 금지가 낙서가 아니라면 이게 배제시킨 거예요. 사실이 위배됩니다. 또 비가 내린다 할 경우에 내림을 갖는 비가 내리기에 의미 중복이 발생한다. 비 속에 내림이 내포가 되어 있죠. 그다음 내림을 갖지 않은 비가 내린다면 사실이 위배된다. 이건 비 속에서 내림을 뺀 거죠. 배제시킨 거죠. 그러니까 내포 배제가 같다는 얘기예요. 서양 수학사에서 발견한 수학의 한계가 역사에 근거한 건데 중간학에서 얘기하는 사회 한계가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게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동과 서의 만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현대가 돼갖고. 근데 동에서는 한 2,500년 전부터 계속 사회 한계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종교 속에서 불교라는 종교 속에서 그 전통이 이어져 왔고 서양 수학사에서는 불교와 무관하게 진지한 수학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발견된 것이 바로 이 중간학적인 반논리의 사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학의 교훈을 정리한다면은 이제 보세요. 생각의 가해질로 인해서 실제와 어긋난다. 이것도 여러분 이해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가해질을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세상에서 일어난 일과 무관한 생각을 막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생각만 겉돕니다. 그러니까 실제와 무관하게 여러 가지 종교적, 철학적 그런 고민을 갖다가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생각에 의한 분할이 분별고의 원인이다. 말이 어려워요. 이제 가해질을 분할이라고 바꿨습니다. 분할. 근데 분별고가 뭘까요? 분별하다. 머리 굴려서 만든 고통이에요. 어떤 고통이에요? 종교적 고민, 철학적 고민 같은 것들이 다 분별고입니다. 분별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은 나는 누구인가? 참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굴까?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의문을 불교에서는 선승들, 선하시는 분들이 그걸 화두라고 해서 의문으로 삼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도대체 내가 누군가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놈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라고 의문을 품는데 실제 나는 누굴까요? 그렇게 의문을 품는 그놈이 나예요. 그렇죠? 보니까. 근데 실제 보니까 의문을 품는 그놈이 나예요라고 자각한 그분이 나예요. 그렇게 반성이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반성이 되잖아요 하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한퇴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가 할 때 딱 정착이 되는 게 아니고 무한소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내가 누군가라는 것이 실제는 답이 없는 의문입니다. 내가 몸뚱이다 할 경우에 이건 답이 틀려요. 사실이 위배가 돼요. 왜? 몸 다 이식할 수 있죠. 내가 생각이다. 이것도 틀려요. 왜? 뇌진탕 걸리면 기억상실 걸리면 생각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죠? 과거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고 설정할 경우에는 사실이 위배가 돼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물어 들어가면 무한히 퇴행해서 답이 안 나오고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비가 내린다 할 때 내림을 갖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중복이 되죠. 내림을 갖는 비가 내리는데 내림은 왜 있어요? 비니까 있죠. 비가 있으니까 있는 내림을 갖는 비가 그러니까 비가 또 3번 되죠. 그럼 비는 왜 있어요? 그 전에 내림이 있었기 때문에. 내림은 왜 있어요? 그 전에 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비가 내린다도 의미 중복이지만 의미 무한 중복에 오래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군가 하고 의문을 품을 경우에도 무한한 퇴행이 일어나든지 그래서 이제 논의가 끝나지가 않아요. 아니면 어딜 설정했을 경우에 어떤 것이 나다 설정했을 경우에는 사실 유배에 오래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라는 의문을 품는 그 자세 자체가 뭐예요? 중도의 상태로 마음을 몰고 가는 겁니다. 중도로다가. 그렇죠? 무한퇴행도 하지 않고 어딜 설정도 하지 않고 그냥 의문만 계속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문만. 그래서 지금 중간학적인 방식을 지금 설명했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서원불교에서 화두라고 얘기해요. 의문. 그러니까 수행성들이 품는 의문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행성들이 의문을 품을 경우에는 항상 그 의문의 상태를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속. 안착하지 말고 어디 안착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마음의 상태를 중도의 상태다. 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도. 뭐냐 하면은 마음을 중도자리에 놓는 게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의심 그 자체가 끝입니다. 의심 그 자체가. 중도가 뭐예요? 어디에 흑백 논리 흑과 백에도 안착하지 않는 거죠. 이거다 저거다 안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을 유지하는 거 이게 마음의 끝입니다.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도 자리를 어떻게 비유하냐 하면은
여러분 재채기 할 때 들어간답니다. 액취할 경우에 생각 다 끊어지죠. 그때 하품할 때 끊어지죠. 그게 이제 중도짜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근세 이제 큰 스님 중에 숭산 스님이 계셨습니다. 숭산 이분은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only don't know. 그러니까 미국 서양 각지에 복을 많이 하셨는데 only don't know 콩글리시예요. 코리아나이즈드 잉글리시. 오직 모를 뿐을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모를 뿐. 뭐예요? 모름의 자리가 뭐예요? 모름이 뭐예요? 의심이에요. 모름. 그래서 모름의 상태가 최고의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름이. 무식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알의 세계를 벗어난 겁니다. 중도짜리 흑백 논리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름이든지 중도든지 그다음에 뭐예요? 생각 끊어진 거든지 의심이든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학습을 지향하는 것이 이제 바른 언어와 생각이 끊어진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한다면은 이 세상 만사가 보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만 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 만사가 말을 붙일 수 없어요. 내리는 비가 내린다, 내리지 않는 비가 내린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어 도단이에요. 이름을 많이 씁니다. 또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붙일 수가 없어요. 생각은 이분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사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비가 내리든 바람이 불든 꽃이 피든 모두가 이분법적 사유가 범접하지 못하는 중도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참 휘황찬란한 진리 그 자체구나라고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판단 비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판단 비판을 얘기하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없다는 이제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비판하는 이유는 생각의 한계를 자각하기 위해서고 생각의 한계를 자각할 때 생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이제 그런 식의 중도자리에 멈춰가지고 이제 머리가 시원해지는 다시는 종교적 철학적 의미를 품지 않는 그런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중간학의 판단 비판의 최종 목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 정도 마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짧긴 하지만 지금까지 3시간에 걸쳐 쭉 강의했는데 이러한 중간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제 실천될 수 있는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